자, 여러분 편히 쉬셨나요? 네, 다시 이제 한국의 역사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후기 신라 이야기부터 제가 이제 전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676년에 나당 전쟁을 통해서 정확한 대동강 이남 지역까지의 영토를 확정하고 그리고 구주 오소경이라는 행정체제를 출범시키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견고히 했던 흐름을 가져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부터 한 3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9세기에 들어서서는 이제 왕위 쟁탈전이 번번이 발생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쟁탈전이 벌일까? 그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타당한 이유는 신라시대는 원래 이씨, 김씨, 박씨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 퍼스트 네임의 세 가지 그 가문이 여러 가지로 돌려가면서 왕을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이좋고 평화롭게 이렇게 서로 왕권을 나누어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왕위 쟁탈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씨 가문에서는 선대가 아버지 때가 이씨를 하면은 그 다음 아들도 이씨가 왕이 되어주기를 좀 바라는 건데 원래 규칙으로 보자라면은 이씨가 한번 왕에 올랐으면 그 다음에는 김씨, 그 다음에는 박씨 이렇게 서로 가문에 따라서 왕을 교환하는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사실 왕권을 한번 회복하게 되면 획득하게 되면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데 그 막강한 권력을 다른 성씨 사람이나 다른 부족 사람들한테 내어주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왕위 쟁탈전이 번번이 발생하고 자, 이렇게 왕권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해주니까 king absolute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왕이 자리 잡고 있는 중앙정부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무능력이 계속해서 가속화되어서 각지에서 나라 이제 각자 지역에서 세금에 반발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자, 세금에 반발해서 조세 수치라는 게 세금이란 뜻인데요. 세금에 반발해서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첫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주 이상한 세금들 내지 말아야 될 세금들을 막 남발해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막 어느 길을 건너가면은 통행료를 내라. 뭐 어떤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을 해라. 그러니까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일반 서민들의 경제 생활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게 조세 수치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만약에 그게 높은 세금을 걷어가도 백성들을 안정시켜주면 좋겠는데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중앙정부는 스스로도 왕권에 대한 정확한 확립이 되지 못하고 행정력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의 상실과 능력의 현저히 모자람을 경험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힘이 없고 신뢰감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는 거죠. 믿음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 서민들이 각처에서 나라고 있는 농민들과 서민들은 그 나라님들이라고 이제 순한국말로 표현을 하는데 중앙정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민봉기가 발생한 거예요. 너무 높은 조세를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밥조차 먹지 않고 그거를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이 중앙정부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고 있거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었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농민봉기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나라에서 하나로 모여도 모자랄 판에 각자의 의견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니까 이 전체 나라가 어떤 모양새겠어요? 극도로 카오스틱,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골품제의 폐단도 속출해요. 골품제가 신분제인데, 자, 중앙집권 체제에서 가장 높은 신분 그리고 가장 업솔루티한 신분은 누굽니까? 바로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을 둘러싼 친척들, 그러니까 왕을 둘러싼 가족들, 제일 가깝게는 뭐 아들, 딸들, 아내가 되겠고, 넓게는 삼촌, 이모부, 그러니까
그 넓게 이렇게 그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인물이 다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게끔 되어진 게 중앙집권체제예요. 하지만 통일신라 시대는 원래 신라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신분제 중 하나인 골품제를 계속 폐지하지 않았던 거죠. 골품제는 신분을 정확하게 나눈 거고, 골품제는 더욱이 왕을 왕으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자신들도 노예를 부리고 노예를 다스리기 위해서 치열한 공부를 해왔고 치열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은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어떤 왕권을 가진 사람들의 한심한 모습을 볼 때 답답함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그 골품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왕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깎아내리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을 스스로,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겠지만 장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왕권이 아닌 골품제에서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귀족들이 스스로 자신을 장군이라 말하고 조정이라고 말하는 중앙정부로부터 자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 후기 신라 시대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하나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중앙집권체제의 유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지지도는 더 하락하게 되니까 그 틈을 틈타서 그 골품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왕족이 아닌 그 다음에 권력인 귀족들이 자신들 각자의 지역에서 스스로를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시를 따를 것을 백성들한테 명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명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럽다가도 나중에는 그 명령에 의해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초래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골품제의 폐단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집권체제는 만들어놨는데 그 중앙집권체제를 따르고 싶지 않은 골품제의 혜택을 믿고 있는 최상위 클래스 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게 위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후기 신라 시대에는 대동강 이남의 통일로 전쟁이 줄어들었죠. 자, 전쟁이 줄어들면 뭐가 발달하느냐?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전쟁이고 싸우고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와의 전쟁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계속 전쟁 세대예요. 전쟁이 되고 싸우는 시간이 거듭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기 신라 시대에서는 통일이 되니까 일단 전쟁이 별로 없어요. 중국의 옛날의 나라, 당나라나 명나라 그쪽에서도 전쟁의 명분을 특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일로 전쟁이 줄어들자 뭐가 상대적으로 발전을 하냐면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기 신라 시대의 문화 중에서도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은 종교 문화인데 종교 문화는 특히 이때 당시에 우리가 접하고 볼 수 있었던 것이 불교 문화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종교 문화 중에는 한국에는 불교 문화가 더 한층 왕성하게 올라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불교 문화는 더욱 융성하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남북국 시대에서 이제 통일신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기신라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후기신라 나라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남북국 시대에서 노스코리아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후신인 발해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의 옛날 장수였던 그 걸걸 중상의 아들인 대조영이 이 고구려를 계승해서 발해라는 국가를 건설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그 발해라는 지역이 그러면 어느 지역까지를 좀 포함하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발해는 일단 고구려를 계승했고 한반도 북쪽 지역, 지금의 노스코리아 지역 중에 노스코리아 지역 전체고요. 그리고 노스코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의 영토 중에 하나인 만주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동부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해주의, 지금 현재 중국의 영토에 속합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남부와 동부, 연해주에 걸쳐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통치하던 국가가 발해예요. 이 발해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자,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이제 500년경쯤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고구려가 나라가 잃어버리게 되면서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계속 이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당나라가 계속 이제 세력이 약화가 돼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력이 약화가 되면서 여기 이렇게 돼요. 696년에 영주라는 지역에서, 이 북한의 노스코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영주라는 지역에서 그 거란족의 반란이 일어나요. 이 거란족은 중국의 부족 중에 하나죠. 상당히 전쟁에 능하고 기동력을 갖고 있는 부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영주라는 지역에서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느 나라에 대한 반란이었느냐? 당나라에 대한 반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족과 당나라가 서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죠. 그 크고 작은 충돌로 인해서 곧 거란족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당나라의 세력과 힘이 크게 약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자, 이 틈을 탄 게 바로 고구려의 장수였던, 장수는 캡틴입니다. 고구려의 장수였던 걸걸중상의 아들 대조영이 이 당나라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노려 고구려 유민들, 고구려에 남아있었던, 이제 나라는 멸망을 했지만 사람들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고구려의 유민들과 그리고 거란족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주요 부족 중에 하나인 말갈족의 세력을 서로 합쳐서 영주에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대조영이 당나라의 추격군과 천물령 전투에서 승리해요. 자, 대조영이 이제 발해의 건국자라고 볼 수 있어요. 대조영이 영주라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는 영토죠. 근데 그 영토에서 거란족의 반란이 일어나서 당나라의 군사력이 현저히 약화가 되죠. 그 틈을 타서 대조영이 고구려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말갈족의 부족들을 힘을 같이 모아서 영주에서 대대적으로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군사를 데리고 탈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군사들의 탈출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당나라가 이 대조영이 이끈 사람들을 추격하죠. 그래서 어디서 싸웠냐면은 천문령에서 싸웁니다. 천문령이라는 곳이 이렇게 상당히 그 해발 고도가 높은 그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그 언덕에서 정말 일대 전쟁을 벌이죠. 근데 그 일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 승리를 거두니까 당나라가 더 이상 고구려 유민들이나 이 말갈세력으로 합세가 되어서 만들어낸 대조영의 세력을 추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격할 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인정을 한다는 거죠. 대조영의 세력에 대해서. 대조영의 세력이 인정을 받으니까 698년에 대조영은, 그러니까 696년부터 2년 후인 698년에 동모산 길쓱에 발해를 세웁니다. 이게 발해의 첫 나라의 시작이에요. 자, 발해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 전개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게요. 자, 1대 왕이 대조영, 2대 왕의 이름은 무왕이에요. 그래서 무왕이 이렇게 연호를 인한으로 정하고 대외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면서 국토를 넓히는 데 주력해요. 자, 영토를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라는 것은 뭐하고 닮아 있느냐? 그들이 계승한 고구려라는 나라의 특성을 닮아 있습니다. 고구려도 영토를 확장하는 데 집중했었죠. 그래서 무왕은 그 부여라는 나라가 이제 북쪽 지역에 있었었는데 그 북부여를 계승한 두막루를 병합하고 흑수말갈이라는 곳을 또 압박해요. 이게 그 아까 중국 부족 중에 하나인 말갈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영토인데 흑수말갈이라는 지역을 또 압박하고, 그리고 무왕은 또한 장문휴로 하여금 당의 등주를 공격하여 당에 대항하는 면모를 보였다. 이게 뭐냐? 당나라의 일부 지역에도 무왕이 자기 부하 장군을, 캡틴을 보내서 공격하게 해요. 이게 바로 강력한 대외정책, 예전에 고구려가 사용했던 정복전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3대 문왕은 또 연호를 바꾸네. 대흥. 대흥이란 뜻은 한자인데요. 크게 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왕은 두 번째 왕인 무왕보다는 영토를 확장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치와 외교에 주력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내치와 외교라는 단어는 설명을 드릴게요. 내치는 이제 안의 살림을 돌봤다. 그러니까 국가 밖의 살림은 외교고요. 국가 안의 살림을 돌보는 거는 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내자와 다스릴 치자 이게 한자예요. 그러니까 내치와 외교에 주력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인 무왕은 전쟁을 많이 했는데 세 번째 왕인 문왕은 무왕과 다르게 전쟁보다는 나라의 살림살이에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살림살이에 신경을 썼다라는 증거가 수도를 옮겨요. 자, 수도를 이렇게 옮기는 거는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활성화 방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라는 게 캐피탈인데 캐피탈을 이렇게 자주 옮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한 번씩 옮길 때마다 여러 가지 일자리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건물도 다시 지어야 되고 옛날에는 왕정 국가니까 궁전도 다시 지어야 되죠. 캐슬도 다시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왕정도 다시 짓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을 다시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소득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에코노믹 라이프가 증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도를 또 옮기면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익을 얻는데 유리한 방향을 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발해는 사실은 발해라는 국가가 아까 신라 말씀드렸지만 신라가 사우스 코리아 현재의 사우스 코리아 지역의 영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교류가 되게 흔했지만 이 고구려의 발해 이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 같은 나라는 일본하고 지리적으로는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교역이 별로 없었는데 발해는 주로 이렇게 해상 국가라고 해서 바다를 많이 이용을 잘했어요. 발해라는 국가가 바다를 되게 많이 이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의 기술이라든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통치술이 많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한 어떤 통치술이 해상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 통치술의 발달을 그렇게 재료 삼아서 거리는 멀지만 일본과 외교를 되게 활발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발해가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에 중국의 옛 나라인 당나라하고도 외교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에도 이제 외교를 했을 때에는 요즘에 한국의 표현을 빌리면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신이 있어요. 그래서 발해는 일본과도 외교 관계를 멈추지 않고 당에도 사신을 수시로 이렇게 파견해서 이렇게 당나라와 친한 관계를 유지해요. 하지만 하나, 신라와는 교류를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의미는 왜 그럴까요? 그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발해의 왕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고구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구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했냐 하면은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비록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아서 그 힘으로 멸망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고구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 그리고 고구려 멸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신라라고 발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계승한 선조의 나라인 고구려가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신라와 교류를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발해와 신라가 직접적인 전쟁은 별로 없었지만 발해는 신라와 교류를 할 생각을 안 했어요. 반대로 후기 신라라고 할 수 있는 신라의 국가는 발해하고 뭔가 교류를 하기를 원했는데 신라의 마음과 다르게 발해는 교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에 대한 몇 가지 얘기만 더 해볼게요. 여러 왕들이 그 다음에 이제 1대왕 대조영, 2대왕 무왕, 3대왕 문왕 이렇게 왕들이 있어서 이제 정복 전쟁도 고구려처럼 하고 그러면서도 과거 고구려에서 정복 전쟁에만 힘쓰다가 안에 나라 살림을 돌보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했던 것들을 이른바 반면교사 삼아 그게 이제 뭐냐 이제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그래서 안팎의 살림살이에도 많이 신경을 쓰였어요. 근데 그 다음 왕들이 단명해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살지 못해. 그때 당시는 뭐 건강의 사정도 있고 하겠네요. 단명했다가 자, 10번째 왕이 선왕이에요. 자, 10번째 왕이죠. 그래서 영토를 넓히고 안을 충실히 해서 역사상으로는 발해의 가장 중흥기다.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가장 나라가 잘 나가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발해는 10번째 왕 선왕 때 중흥시대를 열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해동성국이라고 지을 정도로, 이제 발해라는 나라는 상징적인 얘기고, 이때 나라는 나라 이름을 해동성국, 동쪽의 바다를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큰 뜻으로 이렇게 나라의 힘이 엄청 컸었어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힘이 엄청 커지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방심을 하게 돼요.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크다, 이런 것들에 도취가 되게 되면 이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발해가 15대 왕 대인서의 치세에 여기서 멸망을 해버려요. 네, 참 이게 허무하죠. 예, 그러니까 10대 선왕이 이렇게 정말 10번째 왕이 이렇게 잘 나갔는데 15번째 왕 때 가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3, 400년 만에 나라가 망했네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힘이 그렇게 크다라고 과신하면 그 과신하는 틈을 타서 다른 세력들이 치고 들어올 거고, 그런 다른 세력들을 또 막다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타성에 젖어 있었던 마음이 물들어 버려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멸망했냐 하면 10세기서부터 이제 중국의 영토 중에 하나였던 그 중국의 부족 중에 거란족이 있었잖아요. 거란족이 그때 발해가 나라를 건립할 수 있게 된 배경도 당나라의 지배 안에 있었던 영주라는 지역 안에서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틈을 타서 대조영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란이라는 세력이 엄청 커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란이라는 지역을 제대로 견제를 못한 거죠, 발해가. 그러다 보니까 거란 지역이 926년 발해를 공격해요. 그래서 발해는 220년간의 역사를 남긴 채 15대 왕을 끝으로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해라는 나라의 역사는 짧아요. 220년이에요, 결국. 겨우 220년. 근데 그때 동안 15대 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거쳐왔었던 거죠. 예, 좀 허망하죠. 근데 이 발해라는 국가는 그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자, 발해의 문화는 주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구려 문화가 거의 다 바탕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당시에는 이제 종교가 문화적으로는 되게 힘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불교 문화가 가미가 되고, 그리고 당나라하고도 교육을 하잖아요, 무역을. 그러니까 당나라 문화하고도 이렇게 수용이 돼서 고구려 문화의 바탕 위에 불교 문화와 당나라의 문화가 함께 흡수된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화적인 게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문화국가라고도 불립니다, 발해가. 자, 그리고 그 발해가 멸망을 했었잖아요. 아까 언제 멸망을 했냐면 900 몇 년도에 지금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후속으로 발해 귀족 중이었던 열마나, 왕은 아니에요. 왕이 있고 밑에 보면은 이제 그 귀족들이 있죠. 어느 나라든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어요. 귀족 중에 한 명인 열만화라는 인물이 그 발해의 유민들, 여러분 여기서 유민이라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뜻합니다. 유민, 피식민지인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한글 공부를 하실 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한자로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민,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발해의 유민들을 발해 귀족인 열만화라는 인물이 모아서 압록강 부근, 이 압록강이 여러분 지금 노스코리아 북한 지역의 지도를 찾아보시면 함경남도 쪽에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압록강 부근에 정한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요. 그러니까 발해의 귀족이 발해의 전통을 이어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런데
2대 왕까지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열만화라는 인물이 1대 왕이고 2대 왕이 오현명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지 않고 지탱하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나라가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저항을 해요. 어디에 저항을 하느냐? 발해가 멸망당한 곳이 거란에 의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거란은 발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당연히 원치 않겠죠. 한번 정복했으니까. 그런데도 발해의 귀족 중에 열마나라는 인물, 이대왕, 오현명 이런 사람들이 정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저항을 해요. 그 저항을 가로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986년에 거란의 2차 침공으로 이 발해의 마지막 남은 뿌리였던 정한국 역시도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발해는 역사 속으로 가라앉게 돼요. 짧은 역사였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더 쉬고 세 번째 시간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